김현정의 뉴스 쇼. 편안한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요, 인천공항 여행 이용객 수가 약 19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중에서도 바로 오늘 10월 5일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일 거다라는 예상 기사가 나와 있네요. 오늘 떠나실 분들은 부지런히 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추석에 명절 친지들 다 만나고 담소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좀 여유가 생기신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오늘 마련해놨는데요. 오늘도 풍성한 영화 이야기, 여행 이야기 가득 담겨 있습니다. 1부는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와 함께 가을 영화 찾아 떠나가 보시고요. 2부에서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교수와 함께 국내의 신비한 명소들 베스트 5, 5곳을 소개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1부는 오동진 씨가 추천하는 가을 영화들. 오동진의 가을 영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 오늘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휴일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아니, 우리 지금 가을 영화 추천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네. 가을을 좀 타세요? 타는 편이세요? 안 탑니다. 네. 안 타신다고? 네. 이렇게 감성적인 분이? 네. 그냥 1년을 가을처럼 사니까. 특별히 가을이라고 네. 더 타고 뭐 네. 자시고 네. 하진 할 게 없으시군요. 아니, 여름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싫어하죠. 땀이 많고 덥고. 그다음에 어쨌든 감옥 안에서도 사실은 네. 여름을 더 견디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겨울에는 그래도 좀 붙어서 있을 수 있는데 예. 사람이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고 살이 닿게 이거 싫어하는 것이 더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더위가 물러가는 가을. 네, 여름보다는 가을이 좋죠. 보통 정말로 남자들이 가을 탄다 그러는데 주변에 친구분들 이렇게 보시면 남자분들 가을 타세요? 늙은 남자들은 타요. 네. 저처럼 이제 50대 중반이 되면 예. 네, 타죠. 네. 이제 자꾸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웰다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나의 생각하니까. 노년에 대한 네, 이야기 그렇죠. 이런 네. 거. 그 가을을 타는 가을 남성들의 시각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8편의 가을 영화들을 쭉 뽑아오고 계시는데 이제 4편 남았습니다. 오늘 뽑아오신 가을 영화는 어떤 건가요? 일단 워낙 소설이 유명했기 때문에요. 줄리안 반즈의 장편 소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네. 원제가 더 센스 오브 엔딩이죠. 그러니까 굳이 직역하자면 엔딩의 감각? 그러네요. 이런 그러네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이 끝날 때 그 엔딩의 감각이 있죠.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사귀었다가 헤어져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네. 무렵 중에 우리가 이제 끝이 나겠구나. 네, 이런 느낌. 뭔가 마지막일 때 느낌이 있죠. 심지어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 끝이구나 이런 느낌. 오늘은 내가 가슴속에 사표를 내야 되는 날이구나 이런 느낌. 똑같이 출근했는데 예. 사장님이 찾으신데요. 똑같은 날인데도 근데 오늘은 왠지 해고 통보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비유를 들어도 그런 비유를 드세요. 가슴 어쨌든. 아프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 우러난 겁니까? 우리가 뭐 지난 한 30년 동안 숱한 그 구조조정과 뭐 IMF도 겪고 진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겪고요. 그럼요. 진짜 제 선대는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었다면 저희는 IMF와 서브프라임을 겪었습니다. 네. 어쨌든 센스 오브 엔딩은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고요. 굉장히 감성적인 작품이죠. 일단 영화의 카피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감지 잡으실 거예요. 카피가 뭐냐면 그와 그녀 서로 다른 기억과 재회하다. 그렇죠. 저는 딱 이 카피를 보고 와 이거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같은 건가 보다. 이거 되게 로맨스 영화인가 보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라고 일단은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그런 로맨스 영화만은 아니라면서요. 줄거리가 뭐예요? 짐 브로드벤트하고 샬롯 램플링은 이미 다 이제 나이를 먹은 거예요. 주인공은? 주인공이죠. 이제 짐 브로드벤트는 그 은퇴를 하고 클래시컬한 그 카메라를 파는 카메라점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요즘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인데 이전엔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예전에 고전적이면서도 굉장히 감 나가는 귀한 카메라를 파는 상점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토니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남자 이름이 토니. 토니가 이제 어느 날
뭐 편지를 받게 되고요. 자기한테 누가 죽었는데 유품을 남겼고요. 예, 그 예. 유품 때문에 자기의 옛 여자를 추억하게 되고 그 옛 여자를 다시 찾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토니와 예. 그 베로니카. 베로니카는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토니의 친구 때문에 삼각관계가 생겼고 예. 그 삼각관계 속에서 토니가 베로니카를 떠난 거죠. 아니 베로니카가 토니를 떠난 거죠. 첫사랑이던 여자가 찬 거예요, 이 토니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얘기가 아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토니도 모르죠. 베로니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랬겠죠. 헤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토니가 베로니카를 정말 사랑했느냐. 베로니카가 토니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같은 값인 적이 없어요. 있을 수 없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 연인이라고 할지라도 네. 똑같이 동량일 수는 없다는 동량일 수는 거예요. 없죠. 근데 이제 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예. 동량의 기억을 가질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기억도 왜곡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춘 남녀의 사랑은 늘 오해와 불신으로 그 점철되기 마련이고 그렇죠. 그것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물론이죠. 어쨌든 첫사랑은 완성되지 않죠. 예. 이 토니와 베로니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리고 토니가 베로니카를 그 기억하는 것, 예. 그리고 자기가 그녀에게 했던 것들을 매우 편파적으로 기록해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내 싶은 기억 속에는. 대로만 기억해 그렇죠. 한 거예요. 특히 남자는 여자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아, 그래요? 남자는 대부분 여자한테 잘해준 것만 기억하죠. 내가 되게 잘해줬는데 저 여자가 왜 나를 떠났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평상시에도 그러잖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내가 너한테 내가 뭘 못했니? 못한 거 자기가 못한 건 몰라. 네, 그렇죠. 막 소리 지르고 막 땡깡 피고 술 먹고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이런 거 기억 못하고 처음 뭐 좀 해줬다고. 그거 약간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 영화를 보니까 그냥 반성과 자책이 들어서 어쨌든 토니는 베로니카에게 무슨 짓을 했어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전에 자기 친구 때문에. 자기 친구가 사귄다고 하니까. 아까 삼각관계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열받아서 이제 자기가 기억하는 거는 그렇게 자기가 못되게 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베로니카에게. 그렇죠. 베로니카에게 둘이서 잘 살아. 뭐 이런 식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 생각했는데. 니들 잘 살아. 뭐 이러고 떠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할아버지 토니가 찾아가서 청년 토니 시절을 바라보니. 그렇죠. 그리고 할머니가 된 베로니카가 아가씨. 중녀였을 때 아가씨였을 때 베로니카가 가지고 있었던 토니의 편지를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썼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야, 살벌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헤어지고 서로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 편지가 모멘텀이 됐는지 계기가 됐는지 기점이 됐는지 어쨌든 그 편지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토니의 친구가 자살한 거죠. 그 삼각관계에 있던 그 남성이 토니의 거죠. 친구가 왜 자살했을까? 그래서 늙은 토니는 그것이 자기가 저지른 젊은 시절의 그 잘못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베로니카를 자꾸 찾아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기억은 또다시 토니식으로 왜곡돼 있거나 좀 조작돼 있는 거죠. 다른 일이 있었던 거죠. 다른 일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결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단순한 로맨스 영화만은 아닌 거예요. 이게 식스센스급의 반전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 영화의 마지막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시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방정식은 대단히 다른 예감들을 불러오고 그 예감이 때로는 틀린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세상 일이 그렇지만 그러한 형태로 그 결말로 진행돼 나가는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빙 둘러서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럴 만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을 생각하시면서 앞을 좀 복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영화를 볼 때 예감을 좀 해요. 아마도 maybe 그 영화를 보시면서 그래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제목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얘기가 또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기법, 기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게 순수함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화는 아마 또는 이 작품 줄리안 반지의 소설은 그런 부분을 또 짚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순수한 청춘들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거고 기억의 편린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마르고 다른 사람들 맞나요 표현이? 마르고 달고 다른 사람들
이런 50대 중반은 이제 그런 기억조차 없어요. 또 자책하시네요. 네. 잘못도 저지르지도 못해. 차라리 잘못을 저지르는 순수한 뭔가가 있는 것이 어쩌면 청춘 길을 보내는 특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영화는 굉장히 그 인문학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사랑을 원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늘 괴로워해요. 네. 이 자기 모순을 또 이성적으로 잘 알면서도 또 해요. 네. 근데 다시는 안 해. 이제는 나 혼자서 혼밥 먹으면서 혼술 마시면서 사랑 다시 안 할래 이래놓고는 첩첩산중에 들어가서 고독하게 혼자서 살 거야라고 하면서 또 사랑에 빠지고 그런 인간의 나약함도 볼 수 있는 이 영화 추천합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원작은 맨 부커상을 탔던 소설입니다. 이 영화 추천하면서 노래 한 곡 이 중에서 골라볼까요? 영국 대표의 싱어송라이터죠. 닉 드레이크인데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요. Time Has Told Me라는 곡. 시간이 나에게 말해줬어. 네. 듣고 오죠. 영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의 삽입곡 닉 드레이크의 Time Has Told Me 듣고 왔습니다. 오동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을 영화들 쭉 선보이고 있는데요. 최신 개봉작도 하나씩 골라주시고 있는데 오동진 씨, 오늘 최신 개봉작은 정말 따끈따끈한 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원신영 감독의 살인자의 기억법. 지금 박스오피스 아마 상위권에 랭크돼 있을 겁니다. 살인자의 기억법. 네. 설경구 씨 나오죠. 네. 가수 설현 씨 나오는데 김남길 김설현이에요. 원래 이름이. 김설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김설현 이렇게 나와요. 그 엔딩 타이틀에 보면. 그래요. 김남길 씨가 이제 호빵맨으로 살을 좀 찌었어요. 김남길 씨가 그 프로덕션 과정에서 이 잘생긴 남자가 스태프들한테 호빵맨 소리를 들었다는. 살을 찌웠어요, 김남길 씨는? 통통하게 좀 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른 살인자도 있지만 전혀 살인자스럽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그렇죠. 나오는군요. 약간 유복해 보이고, 그렇죠. 중산층, 넉넉해 보이는 그렇죠. 사람. 뭐랄까 이렇게 약간 느끼한 그런 이미지로 나오죠. 왜냐하면 김남길 씨가 여기서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살인자예요. 그렇죠. 설경구 씨는 그렇게 살을 뺐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얘기하면 참 싫어하는데 설경구 씨가 이제 고무줄 몸무게라고 한 18kg, 15kg는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15kg가요? 와. 그러니까 살은 두 가지로 빼잖아요. 안 먹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힘들죠. 근데 이제 그 설경구 씨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냥 뭐 체육관 가서 운동하면 그냥 이제 지루하고, 뭐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자꾸 생각나고. 근데 걷는 게 최고래요. 그냥 하염없이 걸으면. 하염없이. 왜냐하면 이제 걸으면 뭐 예를 들면 주변에 걷다 보면 어디 음식점도 없고 막 이러니까 요즘 편의점이 좀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아시스를 찍을 때 일산에 살았는데 충무로 영화사까지 걸어 다녔다고 하니까. 잠깐만요. 일산에서 충무로까지 걸어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니까 쭉쭉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15km가 왔다 갔다 할 줄. 그러니까 저 김남길 씨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5시에 영화 촬영 시작이면 새벽 2시부터 줄넘기 소리가 들렸대요. 숙소에서. 설경구 씨가 줄넘기 하는. 살 빼려고. 그렇게 해서 찍은. 김남길 씨는 찌운 살인자, 설경구 씨는 뺀 살인자 역할로 나와요.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그전에 감독 원신영 감독을 만나서 미스캐스팅 했다 그랬어요. 설경구를 캐스팅하면 안 됐다. 왜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왜 남의 영화에 초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 아니냐. 너무 잘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너무 다른 배우와 이렇게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을 정도로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김남길 씨하고 김선현 씨가 싫어할 수 있는데 그거와는 좀 별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드러지는 거예요.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살인자가 15명인가? 뭐 어쨌든 연쇄살인을 한 거죠. 그리고 설경구. 대나무 숲에 다 파묻어 놓은 사람이고 이 연쇄살인자가 연쇄살인자이지만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악한 자들만을 죽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거죠. 아마 미국 드라마 중에 미드 중에 덱스터라는 작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살인자를 쫓는 얘기죠. 그것도 역시 연쇄살인자가 그런 나쁜 사람들만 골라 죽이는 얘기인데 어쩌면 거기서
이 김영하 작가 원작 소설 쓴 김영하 작가가 모티브를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연쇄 살인자가 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살인을 중단했다가 아니라 치매에 걸렸다는 거죠. 연쇄살인범 악한 사람만 골라서 죽이던 연쇄살인범 설경구가 치매 알츠하이머에 걸려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존재도 점점 잊어갈 뿐 아니라 예. 관계도 잊어가고 예.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살인자인지 뭐였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특히 어떤 사람을 자기가 해치워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명분과 이런 정의 이런 것들도 까먹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연쇄살인자를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네. 그러니까 몸은 기억하는 거예요. 살인자의 눈빛을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몸은 그 방식과 몸은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일상의 기억은 잃어가는데 누굴 딱 만났는데 이 추돌 사고를 통해서 만났거든요. 교통사고. 네. 그래서 김남길이 연쇄살인자라는 걸 한눈에 알아채요. 경찰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경찰복을 입고 있지 않지만.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물고 물리는 추격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제 설경구가 추격하고 있는데 김남길은 이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설경구의 과거 살인 사건을 추격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김남길을 쫓는 설경구의 과거를 또 쫓는 김남길. 이렇게 이제 그 기본적인 그 툴은 그러니까 이야기의 틀은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배우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우들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그 어떤 시퀀스, 어떤 씬에 놓여 있을 때 내가 기억을 잃은 상황이야, 아니면 기억을 되찾은 상황이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설경구가 정말 본능적으로 그걸 캐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계속 조이고 풀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알츠하이머니까 기억이 되살렸을 때는 굉장히 정교하게 이 연쇄살인자를 쫓으려고 할 것이고 자기 방식으로. 그렇죠. 기억이 느슨해졌을 때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루즈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화는 조였다가 풀어졌다가 조였다가 이완과 긴장이 계속되는 건데 그 가운데서 스토리 하나로 밀고 가겠죠. 그러니까 잘 쫓아가야 되는 영화이고 잘 구성해야 되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배우가 연기 잘해야 되고 연기 잘한 거네요. 네, 그래서 살인자의 기억 보면 관객이 잘하지 않으면 기억을 잘 못하게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까? 청중이. 네, 그러니까 뭐 원신영 감독 다 아실 거예요. 그 구타 유발자들도 만들었고요. 구타 유발자들.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영화, 기억하시는 영화 세븐데이즈. 그때 얼마나 세븐데이즈가 사실은 지금 이번 살인자의 기억법과 같은 맥락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용의자 만들었죠. 공유 나왔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공유님. 공유느님 나온. 공유님께서 나오신 용의자. 이런 영화들로 사실은 이런 상업 영화 이런 장르 영화의 대가 또 장인 정신이 아주 투철한 감독으로 유명하죠. 이런 살인자의 기억본 원신연의 그런 특징들이 잘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 곡이고. 끝은 알려주시면 안 되는데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사실은 물고 물리는 살인범이 그렇죠. 마주친다. 네. 어떻게 과연 결말이 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결국 파국으로 가겠죠. 네. 거기까지는 알려주셔도 그렇죠. 돼요. 네. 거기까지는. 그리고 아마 결론을 버전을 두 가지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극장에서 걸려 있는 버전과 네. 보통 이제 디렉터스 컷 만들잖아요. 감독판. 네. 감독판에서는 좀 결론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 그것도 재밌네요. 네. 영화가 여러 실험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을 보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예전에 그 미카엘 하네케가 그 퍼니 게임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 속에서 두 가지 버전을 동시에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 관객들이 어떠한 결말을 원하는가, 내지는 어떻게 동의하는가 이런 것들도 갑자기 그것 떠오르네요. 주말에 하던 코미디 프로젝트. 그렇죠, 그래, 결심했어. 그렇죠. 하면서 두 가지 길이 나오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해피엔딩의 어떤 분위기도 다른 거죠. 그게 해피엔딩일 수도 있고 언해피엔딩일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자의 기억법. 오늘 추천해 주시는 두 번째 영화였어요. 이 영화 속에는 조용필 씨의 봄비라는 곡이 나와요. 엔딩 장면에. 이상하게도 이 봄비라는 노래가 연쇄살인 분위기가 그렇게 맞는지 예전에 요런 분위기의 노래는 사실은 살인의 기억, 우울한 편지, 유재하의 살인의 기억,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이죠.
세상에 정말 저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살인의 추억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살인... 헷갈리실 수 있어요. 뭐 기억이나 추억이나 그게 그거죠. 아니 살인의 기억이란 영화 새로 하나 만들죠. 뭐. 살인의 추억에 유재하 우울한 편지가 그렇게 잘 어울렸듯이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조용필의 봄비죠. 네. 엔딩 장면에 흐르는 그 곡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동진 씨.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봄비 속에 떠난 사람